한국이 미국조차 포기했던 신의 무기를 소나기에 쥐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수석 군사 전략가가 발표한 보고서. 그 보고서에는 두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 현장에 있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뒤에 숨어있기 바쁘다며 날이 선 채로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과 일본. 하지만 저 보고서의 내용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그곳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스 하워드입니다. 런던 국제전략통제위원회에서 15년간 일해온 수석 군사전략가죠. 2024년 10월 저희 위원회는 동아시아 전략 위험 요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어요. 서울은 탱크 몇 대로 끝난다. 핵도 없으면서. 제가 한 말입니다. 위원회 좌장으로서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이죠. 그때 저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막 뒤에 숨은 나라 정도로 봤습니다. 경제는 괜찮지만 군사력은 일본에도 못 미치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그날 브리핑룸은 조용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분석관 클라우스 비르너는 한국의 기술력은 삼성 휴대폰이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정보청의 오자키 신지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이 집속탄을 만든다고요? 아니, 카센터에서 만든 로켓이라면 몰라도.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의미가 거의 없는 무늬만 강국이다. 북한이 남침하면 3일 안에 무너질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어요. 미군이 없다면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에는 핵이 없거든요. 현대 전쟁에서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본질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상식이었어요. 재래식 무기로는 아무리 발전해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동아시아 얘기였어. 중국은 점점 커지고 일본은 재무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글쎄, 미국한테 계속 빌어먹고 살아야지 뭐.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정도였거든요. K-팝과 김치,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위원회 보고서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배포됐습니다. 각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동아시아 정책을 세우게 되죠.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낮다는 건 결국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북한이라는 적이 바로 위에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옆에 있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차분했을까요? 당시 저는 그게 미국에 대한 맹목적 의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부팀장 첸 웨이가 가져온 파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 파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현무 프로젝트 마이너스 강철 낙하체의 비밀.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열어봤더라도 그냥 넘어갔어야 했을지도요. 하지만 호기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파일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한 지 3일 뒤였습니다. 첸 웨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중국계 영국인으로 사이버 정보 분석관이죠. 꼼꼼하고 냉철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사님, 한국 방산 분석 파일을 보고 싶은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웨이, 우리는 이미 한국에 대한 평가를 끝냈어. 더 볼 필요 없잖아. 하지만 첸 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데이터 패킷 14번이 있거든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유출된 문서라고 하는데 유출된 문서? 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건데 보안 등급이 높아서 아직 아무도 안 봤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무슨 기밀 문서가 유출됐다는 걸까요? 아마 미국에서 받은 무기 기술에 대한 내용이겠거니 했습니다. 좋아, 한번 보자. 첸 웨이가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현무 프로젝트 마이너스 강철 낙하체의 비밀. 현무가 뭐야? 한국의 미사일 이름인 것 같아요. 현무라는 게 북방의 신이라고 하네요. 파일을 열어보니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탄두 중량 8톤, 마하 10 낙하 속도, 운동 에너지 폭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한 문장이 있었어요. 핵이 없기에 우리는 무게를 택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웨이, 이게 진짜야? 데이터 출처를 확인해 봤는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문서가 맞는 것 같아요. 탄두 중량 8톤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1톤 정도입니다. 무거워봐야 2, 3톤이죠. 그런데 8톤이라니 이건 상식을 벗어난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마하 10으로 낙하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무게와 속도면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콘크리트 100m 관통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웨이, 이게 정말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겠네요. 저는 파일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현무5라는 이 미사일은 신의 지팡이라 불리던 미국의 구상을 현실화한 것 같았어요. 우주에서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핵무기 급 파괴력을 내는 그 무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제가 탱크 몇 대로 끝난다고 했던 그 나라가요? 파일에는 개발 과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3년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웨이, 우리가 놓친 게 있어. 뭐요?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첸 웨이도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어.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어요. 탄두 중량 8톤, 마하 10속도. 이 정도면 정말 전술핵에 맞먹는 파괴력이 나올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재래식 무기라는 점이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재래식 무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이 이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첸 웨이에게 말했습니다. 웨이, 이 정보를 더 조사해봐.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할 것 같아. 네, 박사님. 근데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건 아닐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토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놓쳤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럼 다른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왜 저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단순한 정보 착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한국의 상황을 직접 분석해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현무5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직접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정확히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고작 50km.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한국 인구의 절반이죠. 이상의 웨이, 첸 웨이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이렇게 위험한 곳에 두지 않아. 저게 직사포 사정권 안에 말이야.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한국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요. 저는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봤어요. 만약 북한이 서울을 향해 장사정포를 발사한다면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지는 시간은 불과 몇 분입니다.
피할 시간도 없어요. 웨이,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거죠?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현무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5의 사정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거리면 북한 전체는 물론이고 중국 동부와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요. 더 중요한 건 정확도였습니다. 현무5는 GPS 유도 시스템으로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요. 북한의 지하 벙커든 중국의 미사일 기지든 정확히 찾아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첸 웨이가 한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박사님, 한국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 척 해온 게 이상한 거죠. 맞았어요. 한국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핵무기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한국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신기전이라는 로켓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400년 전에도 로켓을 만들었었던 나라였어요. 웨이, 한국은 로켓의 나라야. 네, 400년 전부터 로켓을 만들어 온 나라라고. 현무 미사일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수백 년간 축적된 기술의 결과물이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자신 있어 보였는지. 그들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첸 웨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서는 완전히 다시 써야겠네요. 아니야, 웨이. 보고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뭐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때까지 저는 서구의 시각으로만 한국을 봤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무기를 만든 이유였어요. 한국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들었어요. 2,500만 명이 사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침묵이 무기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첸 웨이의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는 한국의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그 침묵 뒤에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현무5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토 내부에 퍼졌어요. 며칠 뒤 일본 방위정보청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자키 신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워드 박사, 당신이 하는 일이 동북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의 무기 개발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일본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오자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무기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일본의 국제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서방 언론에 한국 무기는 러시아 짝퉁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첸 웨이에게 말했어요. 웨이, 일본이 뭔가 숨기고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건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뜻이야. 저는 제 분석 결과를 미국 R&D 연구소에 몰래 보냈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R&D 연구소에서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현무5에 대해 이미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토에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무기 개발을 은밀히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한 것도 한국이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웨이, 중국 견제 아닐까요?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한국을 키워서 함께 견제하려는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보호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불편했던 거죠.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오자키는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왔어요. 하워드 박사, 한국 무기에 대한 당신의 평가가 나토 전체의 판단을 흐리고 있어.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이 중요했거든요. 오자키 씨,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때 독일의 클라우스 비르너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하워드, 자네가 오를 수도 있어. 나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네. 서서히 나토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들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주장했어요. 종이 위의 성능과 실제 성능은 다르다는 식으로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일본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건 한국의 무기가 정말 위협적이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첸 웨이가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한국에 가서 직접 보는 거죠. 현무5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 성능이 정말 우리가 분석한 것과 같은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류상의 분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를 보니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웨이. 한국에 가자.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어요. 2024년 11월 저는 첸 웨이와 함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영 군사기술 교류 세미나 참석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현무5의 실체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서울 도심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휴전선에서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있다니. 2,500만 명이 적의 포 사정권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희를 맞아준 건 임도윤이라는 연구원이었습니다. 39세 정도로 보이는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무5를 보고 싶습니다. 임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괴물 미사일 말씀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가 저희를 지하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현무 시리즈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무1부터 현무5까지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신기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임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6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만든 신기전이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을 나는 무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현무는 그 전통의 연장선이죠. 그는 현무5 모형 앞에서 멈췄어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길이만 해도 15m는 넘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8톤 탄두를 실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8톤은 최대 탑재량이고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조정합니다. 벙커 버스터로 쓸 때는 8톤, 장거리 타격할 때는 탄두를 줄여서 사거리를 늘리죠. 임도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박사님, 이건 과학이기도 하지만 철학이기도 해요. 우리는 핵무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무게와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핵무기는 한 번 쓰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이 무기는 정확히 필요한 곳만 파괴할 수 있어요. 더 인간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무기를 만든 거였습니다. 박사님들, 직접 보시겠어요? 임도윤이 저희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실제 현무5가 있었습니다. 구축 18륜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게 실물이군요. 네,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돼요.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밀어낸 다음 공중에서 점화됩니다. 첸 웨이가 물었어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CP 5m 이내입니다. 5m 반경 안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충격적인 정확도였어요. 이 정도면 건물 하나를 정확히 골라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임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박사님, 신기전이 시작이었고 천문은 약속입니다. 현무는 약속의 완성이에요. 무슨 약속 말씀이시죠? 이 땅을 지키겠다는 약속,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현무5 실물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야. 임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의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날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나라였습니다. 첸 웨이가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웨이,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말해줘야 해. 그게 제가 나토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한 이유였어요. 2024년 12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나토 전략 포럼에서 저는 한국의 무기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재평가된 동북아 전략 균형이었어요. 발표 직전 오자키 신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하워드 박사,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영국이 동북아 정세를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건 위험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자키 씨, 저는 사실만 말할 겁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회의실에는 나토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비르너, 프랑스 대표, 그리고 오자키 신지까지.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현무5의 재원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탄두 중량 8톤, 마하 10 낙하 속도, CP 5m 정확도.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무기의 파괴력은 전술에게 준합니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사용 임계점이 훨씬 낮아요. 오자키가 끼어들었어요. 하워드 박사, 그건 종이 위의 성능일 뿐이야.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죠. 한국에서 받아온 현무5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어 외기권까지 올라간 다음 마하 10속도로 낙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표물에 도달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지하 100m까지 파고드는 관통력이 그래픽으로 표현됐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 후 클라우스 비르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어요. 결국 오자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들은 핵이 없어서 신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3달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을 탱크 몇 대로 끝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오자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는 오늘 그 가짜 나라를 사과와 함께 다시 소개합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클라우스 비르너가 말했어요. 하워드, 자네가 옳았어.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바꾼.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어요. 이제 동북아 전략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겠어요. 하지만 오자키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여러분, 이건 한국 정부의 선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성능은 다를 거예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회의실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오자키 씨, 만약 당신이 옳다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휴전선 50km 앞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무5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첸 웨이가 말했어요. 박사님, 오늘 발표로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요. 맞아, 웨이. 이제 시작이야. 나토 포럼 발표 후 일주일 국제 언론들이
한국의 현무5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박사님, 한국의 무기가 정말 그렇게 강력한가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탄두 중량 8톤, 마하 10속도. 이건 물리학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주목받은 건 임도윤의 인터뷰였어요. CNN에서 그에게 현무5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거든요. 우리는 미사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술자를 만든 거죠. 무슨 뜻인가요? 6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신기전을 만들 때부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전쟁 중에도 분단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임도윤의 조용한 목소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무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정신을 이야기했거든요. 기자님,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의지예요. 이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 국제 언론들은 한국의 정신력 기반 군사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배경에 관심을 가진 거죠. 독일의 한 언론은 한국은 핵무기 대신 의지를 선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프랑스 언론은 21세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박사님,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다가 지금은 찬양하고 계신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보신 건가요? 휴전선 50km 앞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2,500만 명의 시민들이요. 그들이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제가 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됐어요. 전쟁은 강한 나라가 이기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나라가 이긴다. 이 문장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됐어요. 특히 작은 나라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첸 웨이가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대요. 왜? 자신들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외국인이 있어서 기쁘다고요. 그때 JTBC의 이지연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한국 언론과는 처음 하는 인터뷰였죠. 박사님, 왜 그렇게까지 진심이셨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는 그들의 눈에서 봤거든요. 폭발보다 더 강한 걸. 뭘 보신 거죠? 포기하지 않는 의지요. 임도윤 씨 같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그걸 봤어요. 이지연 기자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호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는 나라. 그 인터뷰가 한국에서 방송된 후 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핵무기 없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2025년 1월 나토는 한국을 전략 핵심 동맹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동안 일본만이 갖고 있던 지위였어요. 오자키 신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미국도 비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현실적인 억제자다. 이 성명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보호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반발했어요. 하지만 현무5의 사정거리가 베이징까지 닿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는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이었어요. 오자키 신지가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후임자는 한국과의 협력에 훨씬 개방적인 인물이었어요. 저는 그해 2월 런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재정의된 동북아 한국의 부상과 새로운 균형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지역 강국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국제 안보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첸 웨이가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 현무5 파일을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전혀. 그때는 그냥 호기심이었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확신해.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야. 새로운 기준을 만든 나라야. 실제로 한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줬어요.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폴란드가 유사한 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호주도 관심을 보였어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맞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해 여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임도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박사님, 다시 오셨네요. 임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무5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나요? 임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였어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만든다는 결론이요. 이 무기의 존재 자체가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한국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무기를 만든 거였어요. 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600년 전 신기전을 만든 조상들, 일제강점기에 꿋꿋이 버텨준 선조들, 전쟁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어른들, 모든 분들의 의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집약된 상징이라는 걸. 런던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현무5가 바꾼 세계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 보고서는 나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기관들의 필독서가 됐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핵무기 없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서쪽의 눈이 멈춘 그날부터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략 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든 나라로요.